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지난번에 오늘은 종목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Q&A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질문 관련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답변을 해드렸는데 중복된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통합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좀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따라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 시 종목 스크린을 따로 하는지 그리고 업종의 추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스크리닝 다 해야죠. 스크리닝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종목 골라내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든 추세 추종을 하든 무조건 스크리닝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뽑아내서 우리 어차피 돈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살 수 없으니까 스크리닝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치 투자나 추세 추종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른 거죠. 가치 투자는 기업의 펀드멘털,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 더 중심을 뒀다면 추세 추종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정말 추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추세 추종 매매는 기본적 분석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에서 스크리닝으로 1순위로 봐야 된다는 것은 RS, 즉 기간 대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이 종목이 강했냐, 추세가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섹터 스크리닝 역시 이 섹터 내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 이런 그 섹터 내에서 그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RS가 강한가 펀드멘털, EPS라든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크리닝이라는 거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만 어디에 내가 더 포커스를 둘 것인지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 질문 같이 보시죠. 공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스타기지의 기본 종목 유니버스를 고르는 기준과 제외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거 맛있는 국밥집에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 제가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인 로직에 의해서 편출과 편입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평선부터 추세의 판단 유무, RS, EPS 성장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 스코어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음을 판별해서 편입과 편출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스타기지는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종목 유니버스부터 시작해서 내부 로직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같이 보시죠. 재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비교를 거친 비교를 통해 종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EPS, 성장성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교와 비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고 몇 개밖에 모르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그 중에서 최고의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건 사실 이것만으로 답변하기에 너무 좀 양이 방대한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모든 거는 다 지표화되어 있잖아요. 퍼, ROE, ROA 이런 거는 다 그냥 재무제표에 있는 거를 지표화 시킨 겁니다. 이 지표라는 게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런 지표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지표 분석이 끝난다면 그 지표가 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지표와 관계 이런 부분을 해석하시는 능력을 가지는 게 종목을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EPS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개별 회사가 혹은 산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앞으로의 수익을 내는 구조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 EPS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 환경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계속 기업을 늘려가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알뜰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52주 신고가 매매 시 적절한 최소기간 베이스는 몇 주봉으로 보시나요? 역고점 대비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 위쪽 물량에 대한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때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큰 집착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7주를 보든 8주를 보든 그게 엄청난 디테일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대신 원리,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베이스라는 건 조정기간이죠. 신고가를 가기 전 얼마나 많은 조정기간에 거쳤냐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조정기간은 길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길수록 좋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 녹아 있는 겁니다. 신고가가 가고 나서 다시 조정기간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처음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신고가 가고 나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사람들의 관심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즉, 베이스 기간이 길수록 주가가 상승할 때 매물로 나오는 매물대가 적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이 날짜를 정하기보다 그동안 매물이 얼마나 나와서 소화가 됐고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했고 VCP, 이 해당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추세 추정 매매를 하면서 설명하는 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상승, 조정, 다시 상승. 그런 종목, 그런 패턴을 선호하는데요. 이런 패턴만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베이스 패턴은 웬만한 종목들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월백개미님이 남기셨습니다. 섹터 EFF가 상승 추세가 아닐 때라도 개별 종목에서 돌파 신호가 나오면 진입을 고려하시는지. 당연합니다. 물론 인더스트리 액션 같은 섹터 ETF가 올라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돌파가 나오기도 하죠. 그 종목 자체가 인더스트리 액션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혹은 섹터는 약간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돌파라든지 먼저 상승하는 종목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액션 같은 현상이 나오면 더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차후에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둘 다 봐야 된다. 민터님이 남기셨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주도주에 상승 후반부에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음 주도주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후반부라는 건 이게 결과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후반이다 알 수 있는 거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가운데에서는 이게 후반부인지 중간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반부인지 탄력이 떨어지는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승 구간에 셋업이 몇 개 정도 나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추가 셋업이라는 건 준비된 과정, 짧은 파동에 의해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을 아주 짧게 보는 걸 셋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매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를 봤을 때 긴 추세, 긴 상승 안에서 이 셋업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셋업이 5개, 6개 막 그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너무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도 섹터 이 부분을 고민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후반부인지 중반부인지 판별하지 말고 추세가 강하다면 그냥 같이 따라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포지션 관리와 리스크 통제. 이 부분은 꼭 중요합니다. 당당아버님이 남기셨습니다. 시총 1000억대 1거래대금 10억도 안 되는 스모켓 종목을 원하는 비중을 채우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과 최소 조건이 궁금하다. 시가총액 1000억 언더 이런 종목군은 보통 가치 투자 계좌에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 추정 매매는 주도주, 주도 섹터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강력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매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매매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추세 추정 매매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매매를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을 때 딱 얼마다라고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가총액 5천억 이상, 1조 근처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클수록 저는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가총액이 크면 변동성이 적어서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도 단기간에 수익률이 20-30% 순식간에 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면 오히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선물로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추세 추정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슬리피지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추세 추정 매매에서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치투자 계좌에서는 시가총액이 작든 시가총액이 크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익 대비 싼가 비싼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가치투자 계좌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가치투자 계좌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가치투자 계좌에서는 스몰캡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주에서도 저평가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버터플라이 304님이 남기셨습니다. 2% 룰 적용 시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첫 돌파 시 전액 진입 후 2차 돌파 시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되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맥스 2% 룰입니다. 최대 2% 룰. 최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대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2%로 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1%, 1.5% 그 정도로 평소에는 하고 있고, 시장이 좋고 연속적인 성공이 나올 때 그때서야 비중을 올리면서 2%를 지키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 계속 2% 하고 있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평소에는 2%보다 낮습니다. 맥스 2%룰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으로 계좌를 판단하느냐, 이거는 선택 문제입니다. 장 끝나고 종가 기준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 그냥 시드머니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준, 규칙을 정했을 때 앞으로도 그 규칙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장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주문을 예약 주문으로 넣거든요. 그 예약 기준으로 2% 룰을 지키는 편입니다. 피라미딩을 할 때는 풀 유닛이 됐든 1유닛이 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점진적 배팅이나 혹은 유닛 조절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최초 진입 포지션 사이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라미딩은 추가적인 포지션 사이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얼마 샀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 살 수도 있고 금액이 어떻게 됐든 전혀 상관없이 처음에 1유닛을 샀든 3유닛을 샀든 그 전체 사이즈의 비중에 맞춰서 추가적인 피라미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유튜브에 제가 피라미딩 관련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진도를 나가게 되면 피라미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은 우선 제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주빈 님이 남기셨습니다. 케어 가능한 종목 수 때문에 2% 룰을 완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완화 2% 룰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줄인다는 건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2% 룰이 맥스 2% 룰인 겁니다. 평소에는 1% 하는 거고. 설마 이거를 3%, 4% 늘린다는 말은 아니죠? 맥스 2% 룰은 절대 규칙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성에 맞춰서 내가 사항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인데, 맥스 2% 룰은 절대 규칙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2%를 초과하게 되면 내가 실패할 경우 복구를 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투자는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또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투자는 운칠기삼이에요. 이게 다 운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든 뭘 하든 운때가 안 붙으면 주식이 안 올라요. 가치주를 사도 추세를 좋은 거 사도 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부족을 쓴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얘기했네, 이거 운이라는 거. 공부하셔야 돼요. 트랜서핑 님이 남기셨습니다. 점진적 배팅과 레버리지를 섞어서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레버리지는 사실 독이 든 성배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면 득이 되지만 대부분 잘 못 씁니다. 레버리지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라면 분명 득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우선은 레버리지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익숙해져서 추세축 매매를 하는데 꾸준히 수익이 쌓이더라, 그때 레버리지를 써도 늦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야,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레버리지는 무조건 독이 됩니다. 힌트를 좀 드린다면 점진전 배팅을 하면서 풀 포지션 사이즈가 됐을 때 연속적인 성공이 되면서 지수, 종목, 섹터 다 우상향에 갔을 때 그럴 때 소액의 레버리지는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구리시 곱창 골목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아, 곱창 먹고 싶네요. 보유 종목이 풀 비중일 때 새로 매수할 종목이 나오면 기존 종목을 약손절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지. 아,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져서 혹은 기대 수익률을 따져서 비중을 점점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섹터별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져서 조금 루즈한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확보합니다. 일괄 확보라는 건 10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당 1%씩 현금을 확보해서 10% 현금을 다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경우도 많지만 프레시한 그런 종목들이 새로운 추세에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 확보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포지션 관리와 리스크 통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변수입니다. 상수면은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쉽게 안내가 되는데 대부분 조절이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항상 얘기하지만 맥스 2% 룰은 절대 규칙입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머지 변수를 바꿔가시면 되는 겁니다. 점진적 배팅에서 사이즈를 몇 개로 할지, 장세 판단에서 사이즈를 몇 개를 할지, 2개를 합쳐서 8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 2개로 나눌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손익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3이라는 건 제가 승률이 40% 정도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위한 최소한의 손익비인 겁니다. 1대3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설명드린 거는 다 최소한 혹은 최대한 기준을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그 안에서 바꿔가는 거는 개인의 취향차, 스타일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7%, 8% 손절에 대해서도 가격이 바뀐다거나 손익비도 1대3, 1대4, 1대5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차근히 유튜브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빠르게 이해하고 싶으면 우선 책을 한번 읽고 오시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책이 어려워서 유튜브를 본다고요? 아, 그거 생각 못했는데. 아직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점점 좋아질 거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저기 시간 좀 나시면 광고도 하나 클릭해가지고 봐주세요. 땡스 버튼 이것도 팍팍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깡태였습니다.